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참 마음 아픈 인생을 살아오셨는데요. 그래도 통쾌한 복수에 성공하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만나볼게요. 두 번째 사연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굴곡 있는 삶을 궁금해하지만 정작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자 미덕이라 생각하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그러나 선택권조차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 3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왔거든요. 3살 때 고아원에 있었으니 절 태어나게 해준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찾아도 찾아지지 않았고요. 저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 1년, 2년이 지날 때마다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어린이로 선생님들의 예쁨과 관심을 받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의 밝고 금방 친해지는 성격을 좋게 본 한 선교사님의 소개로 저는 어느 중상층 부부의 집에 입양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6살의 나이로 입양되는 것에 흔한 일이 아니라며 고아원 선생님들은 축하해주며 기뻐해 주셨고 저에게도 드디어 엄마 아빠가 생긴다는 사실에 설레고 떨렸습니다. 입양되던 날 하늘의 구름 모양과 선선했던 가을 공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뵌 순간 저희 부모님이 될 분들은 너무나도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특히 엄마가 되실 분이 반갑다고 앞으로 같이 지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반겨주셨어요. 아빠 되실 분도 인자한 미소로 엄마가 되실 분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있었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와서 추워지기 시작하는 찰나 저에게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따스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뒤 제가 파양이 되었거든요. 그 심정이 짐작이 가시나요, 여러분? 이제 저는 엄마랑 헤어지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고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네? 제발요, 엄마. 미안하다, 은혁아. 너에게 상처만 주는구나. 정말 미안하단다. 우리도 최선의 선택을 한 거란다. 네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우리가 자주 은혁이 보러 갈게. 정말 미안해. 은혁아, 넌 우리 부부에게 큰 축복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은혁이와 함께하는 건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단다. 은혁이에게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함께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단다.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마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대체 뭔데요? 뭐길래 그러시는 건데요? 네? 제발 말씀만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매몰차게 저를 뿌리치신 건 아니지만 완곡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함께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저를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주시더군요. 저는 저를 마지못해 반겨주시는 고아원 선생님들과 마주하며 정말 미친 듯이 펑펑 울었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모를까. 따뜻했던 내 엄마 아빠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고통은 없을 때보다 더 잔인하고 처절하게 아팠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버렸다는 사실에도 이렇게 울었던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무섭게 시리도록 추운 겨울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말이죠. 은혁아, 다시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다시 즐겁게 지내보자.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도 돼. 마음고생 많았지? 은혁이 마음 선생님이 다 이해해. 선생님, 저는 왜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은혁아, 이리 와. 선생님이 안아줄게. 은혁이한테는 말할 수 없는 일이야. 부모님께서 원치 않으시기도 했고. 물론 은혁이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잘 알겠지만 말해줄 수가 없어. 선생님도 미안하단다, 은혁아. 그렇게 저는 고아원에서 다시 다른 집에 입양되지 못하고 파양당한 기억 때문에 점차 어둡고 우울한 얼굴로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놀이를 해도 재미있지가 않았고 어떤 영화를 봐도 감흥이 없었으니까요.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산다는 게 대체 뭘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연결된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니 이 넓은 우주에 혼자 남겨진 기분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착하고 밝게 바르게 살아도 저는 결국 혼자인걸요. 그래서 그저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말이죠. 고등학교 때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해 이 학교의 일장으로 불리는 친구의 패거리인 한 친구가 제가 부모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갑자기 더러운 고아 새끼라고 욕을 하며 때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전교에서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은 계속 쿵쾅거리고 수근거리는 학생들이 전부 저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물론 고아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저를 몰랐던 학교 친구들마저도 고아라는 색안경을 끼고 모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든든한 울타리 같은 부모님이 계실 거고 고아원에서 자란 저를 불쌍하게 쳐다볼 것이니까요. 저는 평범한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저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혼자 남겨진 저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복싱을 배웠습니다. 복싱을 잘하게 되면 싸움을 먼저 걸려는 패거리들도 없어질 테고 쉽게 함부로 저한테 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복싱을 꽤나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더러운 고아 새끼라는 꼬리표는 사라지고 점차 싸움 잘하는 패거리들도 저를 건드리거나 때리지 못했습니다. 본보기로 제가 고아라는 소문을 터뜨린 친구를 복싱 기술로 두들겨 패주었거든요. 응징을 하고 나자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의미 없다는 걸 몸소 알게 된 것이죠. 굳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해하려는 친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저를 약자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복싱을 하다 보니 저랑 잘 맞는 부분이 있었고 링 위에서건 밖에서건 하루 종일 복싱 생각만 나더라고요. 복싱 선수 권유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싱을 저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지 평생 복싱을 하며 직업으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학교 일진 패거리들은 저를 영입하고 싶었는지 자꾸 저에게 와서 담배를 권하는 것부터 술 마시기, 오토바이 타기 등등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일진 패거리들이 저를 두려워할 만큼 복식을 하고 있었고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그런 짓들에는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희망사항은 오히려 얼른 돈을 많이 벌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제가 혼자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권유하는 체대도 가지 않고 죽을 만큼 공부에 매진해 서울의 최상위 대학에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게 되었죠. 은혁아, 네가 복싱도 잘하고 운동 실력도 뛰어난데 이 강점을 살려서 체대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니? 선생님은 그쪽으로 준비하면 은혁이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주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 저는 공부해서 우리나라 최상위 대학에 갈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빨리 벌고 싶어요. 유능한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과 함께 빨리 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선생님, 돈을 잘 벌려면 일단 서울대를 가면 되겠죠? 어떤 과를 가느냐보다 어떤 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일 테니까요. 은혁이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네. 그러면 은혁이 너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공부하면 절대 서울대 못 가는 것도 알고 있니? 체대를 가면야 장학금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은혁이 네가 서울대에 장학금 타고 다니는 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지금 성적으로는 서울대에 원서를 넣어도 당연히 무용지물이고.
어떻게 생각하니? 알고 있어요, 선생님. 죽을 만큼 공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자신 있어요. 이 생활에서 벗어나서 저는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 가고 돈 많이 버는 게 우선이잖아요. 저 간절합니다, 선생님. 지켜봐 주세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지켜봐 줄 수는 있지만 체대도 꼭 한번 지원해 보자고 하며 저를 믿지 않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가정을 얼른 꾸리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정말 죽을 듯이 있는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는 매일 자기 전에 써놓은 수첩을 챙겨 그 수첩에 있는 빼곡한 영단어들을 줄줄 외우면서 등교했습니다. 문제집은 이해가 될 때까지 통째로 3번씩은 풀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달달 외워갔습니다. 열심히 하면, 간절하면,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면 물이 조금씩이라도 채워지는 것처럼 저는 기존 반 1등을 당당히 제치고 1등이 되었습니다. 와, 은혁아, 네 공부 비법이 뭐냐? 갑자기 1등을 제치는 게 말이 돼? 너 뭐 서울대 가려고 그러냐? 응, 맞아. 서울대 갈 거야. 비법은 없어. 그냥 열심히만 했어. 개소리 하네. 뭐 과외 같은 거 받았냐? 그냥 열심히 한다고 이게 돼? 서울대는 가서 뭐 하려고? 맞아. 나도 열심히 하는데 1등은 못 하잖냐. 은혁이 너 원래 이렇게 똑똑했어? 똑똑한 건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난 얼른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거야. 그러려고 서울대 가고 좋은 회사 얼른 취직하고 싶은 거고. 얘는 무슨 뭐 벌써 그러는 것까지 생각하냐? 완전 애늙은이네 이거. 와, 은혁이 니 미쳤네 완전. 어른이다 어른. 어른스러운 은혁이랑 오늘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볼까? 그렇게 반 1등을 제치고 나니 그 다음에는 전교 1등을 제쳤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할 때는 하는 놈이었냐며 활짝 웃으면서 응원한다고 선생님이 아주 팍팍 밀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학교에서 이 정도로 특별한 권위를 주는 것인지 상상도 못했는데 막상 제가 전교 1등이 되어보니 학교에서 저한테 맞춰주려고 하고 조퇴도 눈 감아주고 제가 원할 때 상담해 주시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외에는 학교 생활을 정말 편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원하던 대로 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낮은 과를 선택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과외를 하고 다녔습니다. 복싱을 하면서 길러온 체력은 공부를 할 때에도 과외 여러 개를 다닐 때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군 생활을 할 때에도 말이죠.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제대 후 다시 복학한 뒤로는 과외를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싱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도움이 되더군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과외하는 학생이 남학생 3명한테 위협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리 비켜. 난 니네가 찾는 소연이라는 애 모른다니까? 아니, 알겠는데 너 좀 반반하다? 남자친구 있냐? 너 여기 근처 살지? 야야야, 애 쫄잖아. 살살해. 부잣집 딸내미면 어쩌려고 그러냐? 남자친구 있건 말건 너네가 무슨 상관인데? 당장 안 비키면 소리 지르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야, 여기 너랑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다고 그래? 소리 지르면 누가 온대? 하여간 반반하게 생긴 것들은 이렇게 비싸게 군다니까. 어떻게 할까? 누가 여기 지나가서 이걸 어쩌나? 지민아, 괜찮아? 저는 직감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골목에 들어섰는데 이런 저급한 말들로 과외 학생을 희롱하려는 불량배 같은 놈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끼어들어 과외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학생들은 3명이었지만 어차피 제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여긴 어떡해. 쟤들 좀 치워주세요. 부탁드려요. 자꾸 저한테 소연이랑 닮았다면서 가는 길 막으면서 못 가게 해요. 어이, 그 아저씨는 뭔데 좀 빠지시죠? 요즘 세상 무서운 거 모르시나 보지? 지금 혼자서 뭐 저희한테 덤비기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퍽하고 불량 남학생 중 한 명을 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남학생 2명이 식겁하며 뭐야 저 아저씨 복싱 선수야 뭐야 씨 이러면서 쓰러진 남학생에게 다가갔고 괜찮냐며 벌벌 떨더라고요. 저는 남자 셋이 여자애 1명을 상대로 부끄럽지도 않냐며
앞으로 고개 들고 다니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과외 학생을 그 골목에서 데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선생님, 공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싸움도 잘하시는 거였어요? 몰랐어요. 선생님 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완전 반할 것 같아요. 반한다는 말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너. 지민아, 위험하니까 이 골목은 이제 오지 마. 웬만하면 골목 말고 좀 더 큰 길로 다녀. 알겠지? 나 말고도 여기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알아? 네, 선생님. 잘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저 좀 집에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저쪽 큰 길까지는 같이 가줄게. 과외 날 아니고서는 굳이 너네 집에 갈 이유는 없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큰 길까지 같이 가주신다니까 너무 안심되네요. 앞으로는 안전한 길로 다닐게요. 그런데요, 선생님. 혹시... 그래, 안전하게 다녀. 알았지? 그런데 왜? 무슨 할 말 있는 거야? 저 혹시 선생님 여자친구 있어요? 뭐? 그건 왜 묻는데? 있으나 없으나 지민이가 공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 없을 텐데 말이지. 그런 쓸데없는 거 궁금해할 시간 있으면 한자라도 더 공부해야 될 시기야. 너 지금 고1이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오지민. 중학교 때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안 되나요? 저는 궁금한 거 있으면 잠도 잘 못 잔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계속 선생님 여친 있나 생각하다 보면 저 이번 시험 망칠걸요? 그러면 선생님 과외 못 하시는 거잖아요.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귀찮게도 안 물어볼게요. 하여간 핑계도 좋다. 그래, 여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난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여자친구 만들 생각 없어. 나한테는 여자친구가 곧 아내 될 사람이라 내가 준비해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을 때 만날 생각이야. 됐지? 궁금한 건 다 해결됐을 거고 숙제 해오는 거 잊지 말고 내일 보자. 선생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선생님 여자친구 될 분은 참 좋겠어요. 정말로요. 선생님은 첫사랑과 결혼하려는 그런 로망도 있는 사람이셨군요. 우와, 저 선생님 완전 다시 봤어요. 선생님 너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수능 끝나고 할래요. 그래, 수능 끝나면 뭐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보자. 잘 들어가고. 네, 내일 봬요. 수능 끝나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저는 시간이 흘러 과외 학생 지민이가 고3이 되고 수능을 치를 때까지 과외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덧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대부분의 과외를 그만두었지만 지민이와의 과외는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유독 저와의 과외를 고집한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 다른 여느 과외 학생들은 과외 학생들 부모님과 면담을 하거나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들어드리는 일에 있어서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 외에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꽤 있었는데 지민이네 부모님은 사업차 계속 외국에 있어 한 번도 직접 뵙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행비서가 전달만 해주는 방식이어서 계속 과외를 하기 좋은 조건이었던 게 큰 이유였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 3년간 이어오던 과외도 끝이 났다는 생각에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지민이에게 수능 치르느라 고생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오지민, 그동안 까칠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성적 올리느라 고생 많았다. 대망의 수능도 드디어 끝났네. 그 정도 성적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축하한다. 선생님, 그것보다 제가 선생님한테 수능 끝나고 할 얘기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 정말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꼭이요. 그랬었나? 알겠어. 뭔데 말해봐. 선생님, 저 선생님 좋아해요. 과외 초기에 선생님께서 저 불량 남학생들한테 구해줬을 때부터 저는 선생님한테 반해버렸어요. 3년간 제 마음 숨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곧 성인이니까. 아니 잠깐만 지민아. 선생님은 저 아직 고백 안 끝났거든요. 좀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그동안 회사에 열심히 일하느라 여자친구 없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저 정도면 괜찮잖아요. 제가 혹시 선생님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만나봐요. 저 곧 성인 돼요. 어떻게 과외 학생이랑 만나? 너는 참 발상이. 선생님이 그러면 널 받아줄 것 같아? 너네 부모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엄마, 아빠는 어차피 선생님 얼굴도 모르는데요, 뭐. 그리고 외국에 계시는데 비밀로 만나면 되죠. 저한테 그런 변명은 안 통한다고요. 저는 선생님처럼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게 꿈이 됐어요. 저랑 만나요. 네? 지민아, 네가 아직 대학도 입학 안 했고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선생님은 평범하게 사는 게 목표고 꿈이야. 지민이 너랑은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제가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데 왜 내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이상한 변명만 늘어나요? 우리 부모님은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쯤 제가 엄마 아빠 책임지고 설득할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저 외동딸이랑 엄마 아빠가 제 말이라면 거의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선생님뿐이라고요. 밀어내지 마세요, 선생님. 지민아, 우선 네 마음은 알겠는데 날 좋은 사람으로 봐주고 그렇게 동경해줬다는 걸 전혀 몰랐네. 그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받아줄 수는 없어. 미안하다. 이만 끊을게. 저는 갑작스러운 과외 학생 지민이의 고백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과외를 했던 학생과 만나는 건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특히나 서울대생으로 고액 과외를 했기에 그 과외를 받는 학생들의 집안이 최소 중상층 이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 출신인 저는 절대로 받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민이와의 통화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스치듯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물론 지민이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고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사람입니다. 감히 제가 탐낼 수 없는 그런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나이 차이도 7살이나 나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무시하려고 연락처까지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지민이와는 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개월 뒤 지민이가 회사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선생님 언제 끝나는지 몰라서 6시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춥고 너무 배고파요. 따뜻한 밥 사주세요. 지민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배고프겠다. 뭐 먹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밥 사줄 테니까 비싼 거 골라. 싫어요. 마지막 아니라고요. 저 이제 성인 된 거 모르겠어요? 선생님 따라 서울대 합격도 했어요. 이제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도 된 거잖아요. 우리 과외 학생과 선생님과 제자 틀에서 벗어나 보자고요. 너는 진짜 정말 못 말리겠다. 알겠어. 지금 1시간 반이나 넘게 기다렸는데 안 추워? 일단 알겠으니까 얼른 가자. 그렇게 지민이는 계속되는 저의 거절에도 찾아와 얼굴을 비추며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동안 일만 하느라 열심히 살아온 저의 일상에도 지민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점점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 밝음과 환함을 동경하던 저는 지민이의 모습에 빠져들었고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민이를 만나는 3년 동안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 꿈꿔왔던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당연히 지민이와 함께라는 생각을 할 만큼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 행복했던 우리의 시간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지민이에게는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외국으로 MBA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와의 만남을 반대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지민이는 모든 걸 버리고 저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차마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민이에게 우리가 인연이라면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약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지민이를 외국으로 보내고 한동안 폐인처럼 더욱더 일에 매진하며 미친놈처럼 살았습니다. 지민이와 함께했던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밝고 환하고 따뜻한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상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저는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는 야근을 자처하고
혼자 남아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승진하며 회사에서 꽤나 인정받는 상무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요 파트너사 본부장과의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한동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음처럼 얼어붙은 저를 움직이게 해준 건 저를 가장 따뜻하게 녹여주는 미소로 반겨주는 지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강한 운명이 우리를 함께 끌어당기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7년 만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일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일이요. 새로 왔다는 본부장이 지민이 너였어? 정말 오랜만이네. 우리가 헤어지고 7년 만인가? 잘 지냈어? 나 안 보고 싶었어요? 나 7년 동안 캐나다에서 줄곧 선생님만 생각했어요. 나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내 부탁 절대 거절 못할 거야. 하던 일들 계속 늦어지고 늦어져서 이제야 왔어요. 이제 우리만 생각해요. 보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엉엉 울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혼자였던 저의 세상에 다시 따뜻한 희망이 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이제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지민이와 평생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이었죠. 7년 전에는 그저 서울대 졸업 후 대기업에서 평범한 대리 직급이었고 고아원 출신의 지민이에겐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어느덧 제 나이 37, 최연소 상무가 되어 있었으니 이전 상황보다는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민이 부모님께 정식으로 지민이와 혼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오랜 기다림을 견뎌온 만큼 서로가 더욱 빨리 함께 살기를 원했고 결혼을 위해 드디어 지민이 부모님을 처음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심호흡을 하며 지민이 부모님께서 도착하시기를 기다리던 식당 안에서 저는 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인사드려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저는 반가워요. 처음 보네요. 지민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은혁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하늘이 노래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있다면 바로 이런 느낌일까요? 저는 너무 놀라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 혼자라는 트라우마를 갖게 해준 바로 저를 입양했다가 1년 만에 파양했던 부모님이었기 때문이죠. 벌써 30년 전의 일이지만 저는 두 분의 얼굴을 정확하게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꾹 참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식당 룸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바라고 그리워하다가 결국 증오의 존재로 남아두었던 그 두 분이 제 앞에 30년 만에 그것도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으로 나타나다니 말이죠. 망연자실하며 멍하니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저를 발견한 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은혁아, 네가 어떻게 우리 지민이랑... 저도 혼란스럽네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정말 우연히 맞는 건가요? 안 믿겨서 그래요. 30년 만인가? 그 오랜 세월 안 봤어도 한눈에 알아보겠더구나. 은혁이 너인걸. 은혁아, 우선 미안하다. 그동안 잘 지냈니? 저한테 잘 지냈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그럴 자격이나 있으세요? 저를 1년 만에 파양하셔놓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혹시 7년 전에 지민이 해외로 MBA 보낸 거 저랑 만나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그때 아셨으면 차라리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괴롭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은혁아. 우린 전혀 몰랐어. 그러면
그때 만나던 사람도 은혁이 너였던 거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내가 너한테 파양해라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돌려봤나 보다. 미안하다, 은혁아. 어릴 적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 아직까지도 난 한켠에 늘 너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단다. 파양하고 마지막으로 너와 나눈 대화, 너의 버리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잊지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절 생각하셨으면 왜 다시 절 찾으러 오시지 않은 건가요? 애초에 절 파양한 이유가 지민이 때문이었던 건가요? 당신네들한테 친자식이 생겨서, 그래서 똑같은 마음으로 편견 없이 키울 자신이 없었던 거, 그런 거예요? 정말 어이없네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저도 모르는 큰 잘못을 한 줄 알았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요? 지민이가 태어나면서 내가 당신네들한테 버림받은 거냐고요? 미안하다, 은혁아. 우리 부부는 수년간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똘똘하고 착하고 밝은 은혁이 너한테 마음이 갔어. 그래서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했었단다. 그런데 널 입양하고 1년도 안 돼서 지민이를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야. 정말 미안하다. 도저히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널 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 너희 아빠가 말이야.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똑같이 흔들리더라고. 이런 마음 상태로는 어린 너한테 상처만 줄 것 같아서 서로를 위해 선택한 결정이었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린 네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었고. 더 들을 필요도 없네요. 내가 결국 지민이 때문에 버림받고 이렇게 혼자인 채로 30년을 살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너무 지민이가 원망스럽네요. 지민이 부모님이 당신같이 아이를 함부로 데려다가 함부로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도 너무 실망스럽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과 동시에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고 어머니는 저를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장모님이 될 뻔한 이 상황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절망과 동시에 엄청난 허무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버림받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제가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 하려고 했던 지민이었다니 정말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불쑥 복싱을 배우기로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것이 전교에 소문나고 수군대는 친구들을 보며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지켜야 했다고 생각했죠. 복싱을 익히고 바로 소문을 처음 낸 녀석에게 주먹질을 했던, 그렇게 응징하고 서러운 감정들이 조금은 해소되었던 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지금의 저를 이끌어줄 것은 복수라는 형태로 응징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복수를 하실 건가요? 언론사에 지민이의 부모님이 30년 전 한 아이를 입양했다가 1년 만에 마음대로 파양한 파렴치환이라고 뿌려야 될까요? 지민이 부모님의 사업이 망하게 산업 스파이라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도저히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한동안 저는 이 충격으로 회사에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폐인처럼 지낸 지 보름이 되었을까요? 충격을 받고 힘들었을 지민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많이 미울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저 그래서 어떻게 되든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 사이에 미래는 없어. 너도 잘 알잖아.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오빠 동생으로 살 뻔했던 운명이었다고. 길고 긴 인연, 아니 악연, 이제는 끊어내자. 아니요. 우린 잘못한 거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헤어져요? 난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잘못한 건 우리 엄마 아빠인 거잖아요. 어린 선생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 얘기 한 번만 믿고 들어줘요. 부탁이에요.
지민이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곱씹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제가 원하는 가장 해피엔딩에 가까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지민이의 아이디어대로 우리는 움직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디데이가 되었죠.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번 계약을 위해 저희 딸아이, 아니, 저희 본부장이 많이 애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지사를 둔 파트너와 함께 일하게 될 생각을 하니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일이 어렵게 되었네요. 그동안 제 아들 가슴에 피멍들게 만든 장보님과는 한솥밥 먹을 수 없죠. 예? 그게 무슨 대표님 아드님 가슴에 피멍이라뇨? 저는 대표님 아드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성함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모르고 실수를 범했다면 사죄드립니다. 개인적인 일로 비즈니스를 망치게 된다면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시죠. 뻔뻔하군요. 본인 따님은 애지중지 키우셨다죠. 제 아들은 최은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더군요.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었죠. 한국에 여행차 왔는데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린 싱가포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기가 싱가포르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우린 그렇게 다시 만났고 서서히 제 회사를 물려받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지민 양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은혁이가 싱가포르 사람이라고요? 게다가 대표님의 잃어버린 아드님이셨다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도 입양을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양 후 1년도 안 돼서 지민이가 지금 비겁하게 따님 핑계 대시는 건가요? 부모로서도 실격인데 사업 파트너로 어떻게 함께한단 말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죠. 한국 속담이던데. 저는 제 아들 데리고 싱가포르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랑 계약은 물론 관련된 곳들과의 비즈니스는 꿈도 꾸지 마시죠. 그럼 이만.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시죠, 대표님. 매몰차게 싱가포르계 글로벌 무역회사 대표는 돌아섰고 지민이의 아버지 회사는 엄청난 사업 기회를 잃은 격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지민이 아버지는 크게 낙심하며 후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지민이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싱가포르계 글로벌 무역회사 대표님이 저희가 요청한 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싱가포르계 글로벌 무역회사 대표는 실존 인물이지만 워낙 본인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무성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체를 알고 직접 만나는 건 업계에 공인된 비즈니스 파트너들 뿐이었으며 절대로 사진을 남기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죠. 이런 소문들 익히 잘 알고 있던 지민이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 싱가포르계 글로벌 무역회사는 누구나 원하는 파트너사였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번 일에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지민이의 부모님을 속이기 위해 지민이가 6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해온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던 것이었죠. 이 글로벌 무역회사와 협력하기만 하면 사업 영역이 크게 확장될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지민이 아버지한테서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고 만나자마자 바로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혁아, 네 아버지인 무역회사 대표님 뵙고 오는 길이란다. 너한테 바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든 우리 마음이 어쨌든 그 어린 시절 너에게 큰 상처를 준 건 잘못한 건데 사과도 제대로 안 한 게 생각이 나더구나.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염치 없지만 정말 미안하다. 이제와 상황이 달라지니 사과하시는 건가요? 더 실망이네요. 그동안에는 저한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도 없으셨던 거 아닌가요? 지민이가 6개월 동안 고생하며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 저도 지민이 아버지인 당신이
저를 파양한 장본인이 아니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물 건너갔지만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늦은 것 같네요. 미안하다. 이 말밖에 이제는 할 수가 없구나. 이게 다 나와 지민이 엄마 업보겠지.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너한테 사죄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지민이 부모로 나타나 너에게 어릴 적보다 더 큰 상처를 주게 된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 우리도. 미안하다. 너희 둘은 정작 잘못한 게 없는데 시련을 주기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절대 용서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파양할 때 직접 말씀하셨어야죠.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말라고. 그래, 날 어떻게 용서하겠니? 용서하지 마라. 나였어도 못할 거야. 어른인 우리가 너희한테 피해만 끼치고 마음고생시켜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절 파양한 이유가 지민이라는 거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민이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을 만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을 만큼 지민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용서해드릴게요. 힘들게 용서해드리는 만큼 저랑 지민이 허락해주세요. 이제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은혁아,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나랑 우리 지민이 엄마는 정말 행복할 거야.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용서해주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니. 정말 너무 고맙다, 은혁아. 우리가 없어도 이렇게 바르고 착하게 올곧게 자라주어 너무 고맙다. 저희 아버지는 지민이 탐탁치 않아 하세요. 이게 다 시작이 어긋났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은 비즈니스 파트너는 절대 다시 들이지 않는 분이라 사업권 계약은 힘들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충분히 이해한다. 더 바라는 게 오히려 염치 없는 거지. 대신 너희 결혼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으마. 우리가 다시 한 가족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어색하겠지만 노력해볼게요. 돌고 돌아와 이렇게 온 것도 정말 운명의 장난을 거쳐 힘들게 다시 만난 인연, 아니 운명 같은 가족인 것 같아요. 지민이 잘 키워주셔서 그리고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랑 지낸 1년 동안 참 많이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그 기억을 남겨주신 건 감사한 일이니까요. 저도 늦게나마 감사 인사 드려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고 미안하구나. 우리 같이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뻐. 지민이의 활약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미친 복수를 끝내고 나니 복수와 동시에 이런 해피엔딩도 맞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도 이 이야기를 지민이에게 듣고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했는데 철저하게 준비한 지민이의 이야기와 계획들을 들으며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를 파양한 부모님에게 사죄의 말과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았고 제 사랑 지민이와의 결혼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나쁘게 빠질 수 있었음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 것이 도움이 되었던 걸까요? 착하게 살아서 하늘에서 저에게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신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의 트라우마를 생기게 한 원인이 오히려 저를 밝고 따뜻한 곳으로 이끌어주고 곁에서 힘을 주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사연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평소 즐겨 듣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네요. 저는 이제 곧 지민이와 결혼합니다. 세상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기에 저는 현실이 오히려 더 영화나 드라마보다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지민이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생각했던 다른 복수의 방법대로 준비하고 행했다면 이런 해피엔딩과 복수는 함께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곁에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이 7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지민이가 참 많이 큰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저처럼 이런 복수를 할 기회가 있다면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기셨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더 좋은 다른 방법의 복수가 또 다른 해피엔딩이 가능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많은 생각이 오가는 밤입니다. 사연을 보내면서도 그동안 있던 일들을 정리하며 제 복잡했던 머리도 마음도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민이랑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수를 꿈꾸는 분들의 복수의 성공과 진심으로 간절히 그분들의 해피엔딩도 함께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입양되었다가 저처럼 파양당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파양을 시킨 존재와 다시 마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주치지 않는 것이 저는 덜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함께 그것을 함께 이겨낼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 속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어려웠지만 결국엔 그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마세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30대 중반에 들어선 여자입니다. 전년도 제게 있었던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어디에다가 이 고민을 털어놓을까 앓고 있다 여기 사연 채널에 글을 보내게 되었어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편하게 작성해 볼게요. 일단 가명으로 처리해 주신다니 제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저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 정도로 소개하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연애라면 질릴 만큼 해본 사람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남자란 동물에 대해서도 안다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이 어려운 걸까요? 제 안목이 없는 걸까요? 저는 전년도 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데이고 지쳤습니다. 심신이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요.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저의 연애, 사랑, 그리고 이별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가족이요. 저에게 있어 먼저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서울의 빌라촌에서 태어나 그닥 유복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밤늦게까지 포장마차를 하셨고 저와 동생은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다리다 할머니 품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모가 오셔서 저희를 잠깐씩 돌봐주었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의 소통과 대화가 간절하던 그 시절, 저는 말 안 통하는 동생과 있는 시간이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원체 반항적인 편이었습니다. 왜 그런 애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하라 하면 청개구리처럼 다른 거 하고 하기 싫은데요 하면서 대드는 아이. 그래서 야단 맞는 아이, 그게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른들도 저에게 그닥 관심을 주지 않았고 저는 그야말로 학교에서 말썽꾸러기, 천덕꾸러기였어요. 부모님이 이걸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을 테지만 사실상 일하기도 바쁜 어머니 아버지가 일일이 신경 써줄 여유는 슬프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심하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소위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유형의 날라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학교 생활하고 졸업까지 했습니다. 대학은 집 근처 전문대를 갔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막상 사회에 나오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제야 제 현실이 더욱 뼈저리게 실감나면서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은주야, 너 자취하고 싶어 했잖아. 엄마가 큰 돈은 아니지만 아빠랑 같이 모은 돈이 있어. 이걸로 방 하나 얻어. 생활비도 틈틈이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당시 주신 돈은 월세 보증금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때 저에게 그 돈은 상당히 귀하고 큰 돈이었어요. 엄마가 이걸 언제 모았어? 언제 모으긴. 네가 맨날 독립하고 싶다 노래를 불렀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알겠어. 고마워. 잘 쓸게. 평소 부모님에게 다정다감한 성격이 아니었던 저는 얼른 돈을 챙겨 들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꿈꾸고 꿈꾸던 진정한 독립이 시작되었죠. 참고로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기에 근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자취방은 그 근처에 얻었고요. 학창 시절 그저 매일같이 집 문 밖을 나오기만 기대했는데 막상 나와 생활하니 자취도 독립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었더군요. 모든 게 돈이었어요. 사람이 숨을 쉬기만 해도 돈이 나간다느니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거기다 서울 자취방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1,000만 원짜리 보증금에 월세 55만 원, 관리비 5만 원 하는 방에 들어가 살았는데 거기다 생활비에 보험료에 이것저것 빠져나가면 통장이 텅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부모님 품에 있었던 시절이 그래도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 먹으며 그냥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며 용돈만 딱 버는 그 생활이 참 편했더군요. 아마 그때 부모님 생각, 동생 생각이 가장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당시 현장직에서 용접 일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고 계셨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갑자기 철진한 반성도 하게 되고 가까운 곳 사는 동생도 자주 만나면서 지냈어요. 엄마, 이거 요즘 새로 나온 안마기기인데 써봐. 되게 좋아. 아이고, 뭐하러 이런 걸 돈 주고 샀어. 너 쓰지. 딸 돈 벌잖아. 아, 얼른 누워봐. 딸이 해준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턴 안마기기나 이런 걸 한 번씩 사가거나 없는 애교도 부려가며 부모님에게 나름 할 수 있는 효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빙그레 웃는 엄마 아빠 얼굴이 보기 좋아 효도하는 제 자신이 더 기분이 좋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의 소중함을 오히려 나와 고생해보니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시절 아버지께선 조금 더 큰 도전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용접 일을 하시다가 친구분을 따라 회사를 차리게 되신 거예요. 저희 집에 모아놓은 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는데 그걸 쓰시기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많은 돈은 아니었고요. 아빠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아빠가 열심히 해서 꼭 보란 듯이 성공할게. 아버지는 어떤 확신에 어린 얼굴이셨고 저는 건축 쪽은 아예 몰라 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어찌됐건 아버지에게 월급으로 좋은 새 구두를 사드리며 응원해드렸습니다. 꽃길만 걸으시라는 오글거리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근데 걱정이 많았던 아버지의 사업 일이 잘 풀리시는 건지 아버지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일도 그만두게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여보 괜찮겠어요? 이번에 많은 투자를 받게 됐어. 당신 허리 아파 식당 일하기 힘들어했잖아. 이젠 고생 끝이야. 다 당신 그리고 나 믿어준 우리 애들 덕분이야. 아휴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생전 그렇게 환한 어머니의 미소는 처음 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진 저희를 불러 모아 집도 이사하자 하셨고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저와 동생 통장에 돈도 넣어주셨습니다. 그때쯤 되니 우리 집 형편이 나아져 다행이다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 사업이 정말 잘 됐구나라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결실로 만들어내신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나름의 도전을 했죠. 회사를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이사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물론 빌라였지만 신축이라 깨끗하고 좋았어요. 거기다 부동산 중개인분도
거기 매물 아마 주말이면 나갈 거니 얼른 계약해요. 집주인분도 무지 좋으신 분이라서 지내기 편할 거야 라며 추천을 해주셨는데 귀 얇은 제가 거기에 혹하고 넘어갔죠. 근데 정말로 부동산 중개인분의 말 맞다나 집주인분의 인상은 괜찮았어요. 깐깐해 보이지도 않았고 이런저런 걸로 따질 분도 아닐 분 같았죠. 사실 집주인이랑 같이 살 때 불편한 분이 걸리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집주인분은 저희 바로 위층에 두 채를 같이 쓰고 계셨는데 아들분과 같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왔다 갔다 마주칠 일이 간혹 있었죠. 뭐 그래도 저 역시 회사 다니고 집 오고 그런 일상이 반복이다 보니 길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주인 아들분과 길게 이야기를 나눌 일이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아들분이 저희 회사 바로 옆에서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 세입자분을 여기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이 근처 직장 다니세요? 네, 바로 옆 회사요. 아, 거기 직원분들 자주 오시는데 오신 김에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 많이 오세요. 몇 번 대충 마주쳤을 땐 몰랐지만 집주인 아들분은 꽤나 호감형이었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성격도 그랬고요. 그 후로 몇 번 카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서비스라며 꼬박꼬박 동료 직원들 것까지 음료 무료 사이즈업을 시켜주시고 은근 기분 좋더라고요. 직원들도 저 잘생긴 사람이랑 뭐 있어요? 하며 은근슬쩍 물어보는데 괜히 허파에 바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말이죠. 근데 손가락에 커플링으로 보이는 것도 없었고 가끔 집주인분이 결혼은 언제 할 거냐며 독촉하는 말로 보아선 왠지 여자친구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 저에게도 희망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안 될 것 같던 길도 보이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뮤지컬 티켓 2장을 얻게 됐는데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내밀어 보기로 용기를 낸 거죠. 사실상 거절하면 서로 같은 건물 사는 처지에 얼마나 어색해질지 알기에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도전해보지 않고 이대로 포기하는 게 왠지 더 꺼림칙했어요. 그만큼 당시엔 제가 그 사람을 그만큼 깊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아, 네. 뭐 말씀하실 거라도 커피 드시러 오셨어요? 정말 땀이 비질비질 추잡스러울 정도로 흐르는데 말도 못하고 한 1분가량 그러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겨우 뮤지컬 티켓을 2장 내밀었죠. 저 이 뮤지컬 좋아하는데. 그래요? 그럼 저... 같이 보러 갈래요? 네? 은주 씨 시간 되시면요. 정말이지 너무나 예상치 못한 대답이라 순간 벙이 쪘습니다. 서둘러 그러겠다 하곤 집에 돌아왔는데 실감이 나지 않아 볼을 꼬집어 보게 됐죠. 그렇게 첫 데이트를 하고 저희는 곧바로 풋풋한 연애의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좋아하던 사람과 한 건물에 사는 일은 생각보다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늦게 일어나면 남자친구가 집에 와 깨워주기도 하고 서로 거리가 가까우니 자주 만날 수도 있게 되고요. 장거리 연애보단 늘 이렇게 가까이 살며 서로 챙겨주는 연애를 선호했던지라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허나 그러던 어느 날 조금 놀랄 일이 생겼어요. 어느 주말 늘어지게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보니 집주인분,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셨죠. 어머님이 문 앞에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리곤 한참 동안 우물쭈물하다 저에게 조심스레 물으시더군요. 저기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랑 사귄다고 하던데 맞나?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먼저 올라가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난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사이인가 궁금해서. 오래 만난 사이인가? 우리 아들은 턱 말을 안 하네. 이름이 은주라고 했지? 네, 맞아요. 그래. 그럼 내가 편하게 말 놓아도 되는 거지? 그럼요. 말 놓으세요, 어머님.
당시 깊게 사귄 사이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난 거였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적절한 호칭일 듯한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잠깐 집에 들어와도 되냐 묻더라고요. 지금까지 집안에 낯선 사람을 들인 적도 별로 없던 판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예고 없이 들이닥치니 서둘러 속옷부터 치우고 난리법석, 야단법석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난리를 친 끝에 겨우 간이의자 하나와 커피를 내어드리곤 대화를 시작했죠. 근데 가벼운 대화일 줄 알았던 대화가 점차 무겁게 흐르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가 어느 정도 만났고 어떻게 만났으며 제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등등 하나하나 묻더라고요. 그럼 은주 씨 아버지는 지금 회사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 네. 동생은 지금 아직 대학생이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대기업 같은 데 다니시는 거야? 네?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세요. 그렇구나. 그럼 가정 형편은 어땠고? 가정 형편도 뭐 딱히 특별할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랐어요. 오빠와는 오빠 하는 카페 옆이 제 직장이라 오다 가다 알게 되었고요. 그랬구나. 우리 애가 먼저 고백을 한 건가? 뭐 서로 그냥 마음이 맞아서. 그렇구나. 아휴, 아무튼 이제야 다 알게 됐네. 미안해. 내가 너무 꼬치꼬치 캐물어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난 그냥 답답해서. 아니에요. 저도 언젠간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좋아요. 언제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의 호구 조사를 마치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가시자마자 송골송골 맺혀있던 땀이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가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시면 될 걸 왜 굳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호구 조사를 하시는 건지. 사귄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건만 마치 무슨 감사라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뭐랄까 대화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머니와의 첫 대화라 지금도 그 표정이나 분위기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아버지 직업을 말했을 때 조금 실망하신 눈치 같더라고요. 사실상 당시 아버지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탄탄한 회사였고 아버진 또 그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였지만 그걸 굳이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직장인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뭔가 더 큰 걸 바라셨던 건지 아무튼 너무 자세히 캐물으려 하셔서 저에겐 조금 불편했던 만남이었습니다. 아무튼 예비 시어머니와는 그 이후로도 마주칠 일이 많았는데 마주칠 때마다 좀 뻘쭘하긴 하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른을 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겨우 대화 주제를 끄집어내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많이 편해지셨나 봐요. 어느 날부터는 저를 자기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아들 주려 저녁을 준비하는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장갑 끼면 된다. 너 음식은 많이 해봤어? 자취한 지 오래돼서 해보긴 했는데 어머니처럼 잘하진 못해요. 걱정 마라. 음식은 하면 할수록 느니까. 나한테 많이 배워두렴. 어머님은 그렇게 저녁 식사 준비 같은 일이 있을 때면 저를 꼭 부르셔선 요리를 시키셨는데요. 저도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이 기회에 어머님께 요리도 배우고 왜인지 저를 알뜰살뜰 챙겨주시는 것 같아 기분도 좋았고요. 거기다 특히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제가 사이가 가까워지니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은주 벌써 며느리로 대하는 거야? 은주, 나랑 얼른 결혼해야겠네. 하면서 말입니다. 남자친구와 거의 깨볶는 연애 기간이었으니 뭔들 싫었겠어요? 그런 말 한마디에도 설레고 좋았을 때인데요.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 솔직히 모든 면이 좋았다고 할 순 없었는데요. 어머님께서 언젠가부터는 제게 좀 많은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주말이라 집에서 푹 쉴 생각으로 전화기도 꺼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나가보니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은
아니, 왜 너는 전화도 안 받니? 내가 얼마나 전화를 했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아, 죄송해요. 저 자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유, 참. 지금이 몇 시인데 잠을 자니? 얼른 나와라. 지금 할 게 산더미야. 네?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라. 아, 얼른.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 잠옷바람인 저에게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며 호들갑을 떠시더니 윗집으로 올라가선 이제 장갑을 끼고 잡채를 버무리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어디 갔냐 물으니 잠깐 심부름 나갔다는데 금방 온다 했고요. 솔직히 잠도 안 깬 정신에 요리를 하려니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저는 요리를 그리 잘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양파 깎기부터 온갖 채소들을 손질했어야 하는데 나중엔 눈이 너무 매워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얘 무슨 양파 깎는 걸 그리 어수룩하게. 주렴 내가 해야겠다. 아, 네 어머님 죄송해요. 너는 부모님한테 이런 것도 안 배웠어? 네? 아, 배우긴 했는데 이 양파가 좀 매운 것 같은. 아, 맵기는 무슨 이 정도 가지고 생활력은 없구나 없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무슨 살림을 하겠다고? 나 때였음 아주 시어머니한테 혼쭐이 났을 거야. 알고 보니 그날이 남자친구 아버지의 생일이었다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도와달라는 말을 깜빡했다고 하고요. 요리하면서 이런저런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뭐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절 가족이라 생각하시니 이런 자리에도 불러준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 기분도 잠시였던 게 요리를 다 차리고 나서도 남자친구가 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 일을 도와준다고 해놓고 어딜 간 건지 문자를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께서 케이크를 깜빡했다며 얼른 사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지갑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마침 남자친구라는 작자가 희낙락하며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고 말았습니다. 오빠! 은주야. 여기서 뭐해? 나 지금 어머님이랑 계속 둘이서 요리하고 있었어. 오빠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 나는 그게, 미안해. 근데 뭐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지금 장난해? 나 기름때 잔뜩 낀 거 안 보여? 내가 왜 이런 날 요리를 해야 해? 그런데 저희의 싸움이 여기서 끝났으면 차라리 나았을걸. 이걸 멀리서 오시던 아버님이 우연히 들으신 겁니다. 아버님 귀에 들어간 건 예비 시어머니에게로 곧바로 전달이 되었고요. 어머님은 저희가 싸운 걸 듣고선 내내 불만 섞인 표정으로 있다가 저에게 기어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듣긴 들었다. 그래, 네가 화날 만하다. 근데 내 아들이 친구들이랑 잠깐 놀다 올 수도 있는 거지. 너랑 나랑 둘이 요리한 게 그리 화가 나니? 우리 애 아빠 생일상 챙긴 게 그게 그렇게 못마땅할 일이야? 솔직히 섭섭하구나. 나는 요즘 젊은 애들 심리를 도무지 모르겠어. 난 정말 널 며느리 될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데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구나. 아,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고. 엄마, 은주랑 나랑 그냥 애정 싸움 한 거야. 그러지 마. 아휴, 아니다. 내가 이제 널 이 집에 부르지 말아야겠구나. 며느리 될래라 생각해서 가족처럼 지내려 했거늘. 그날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눈치와 구박을 받았고 섭섭하다 말하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어버버거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선 당연히 부담스럽고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니 답답하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남자친구와는 당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에게 느낀 실망감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 뻔히 일하는 거 알면서 밖에서 논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남자친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어쨌거나 어머니는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누군가가 저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해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가끔 계단을 내려갈 때 마주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본체만체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야말로 찬바람이 쌩 하고 불었죠. 결국 어느 날 제가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길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나 너무 신경 쓰여, 솔직히.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엄마, 저러다 풀려. 풀리긴 뭘 풀려. 어제도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날 노려보시고 가셨어. 내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면 그러겠냐고. 아, 나도 정말 찝찝해. 아유, 그래. 방법을 생각해보자. 푸념에 이어 제 눈에 눈물까지 고이자 남자친구는 당황해했어요. 그러다 이번 주에 어머니 아버지와 바다 근처로 주말 여행을 가기로 했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처 펜션에서 하룻밤 자고 올 건데 같이 가면 풀리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갔다가 괜히 사이만 더 안 좋아져 오는 건 아닐까 걱정됐지만 그래도 풀 건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너가 여길 왜 오니 하며 날카롭게 말씀하셨지만 에이 엄마 은주도 같이 가야지 가족여행인데 하며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자 곧바로 아무 말씀 없이 차에 타셨습니다. 가는 내내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음악도 듣고 막상 도착해 바다도 보고 회도 먹으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마련한 뒤 제 의사를 전달했어요. 어머니, 그때 저 때문에 속상하셨죠? 근데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해요. 에휴, 그래, 알았다. 용서하마.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푸신 듯 했습니다. 덩달아 저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그 오래되고 긴 갈등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알았다면 다신 절대로 그 여행에, 아니 그 차에 올라타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이후로 일주일에 거의 두세 번씩 저를 불렀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하자, 산책하자, 대청소하자, 뭐하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말이죠. 그런데 늘 노동을 하는 건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할 때도 강아지 끈을 잡고 있는 건 저였고 저녁 준비를 할 때도 남자친구 어머니는 입만 움직이실 뿐 손을 대진 않으셨죠. 그게 묘하게 거슬리는 부분이었어요. 예, 거기 간장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 그렇지, 조금만. 아이고, 여기 먼지 좀 봐라. 너는 이거 너희 집 청소도 이리 할 거니? 나중에 결혼하면 어쩌려고? 자, 나 하는 거 봐라. 근데 그때는 제가 워낙 요리도 잘 못하고 간도 딱딱 못 맞추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될 절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합리화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제 자신의 뇌구조가 의심스러울 만큼 한심스럽습니다. 아마도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이런 면에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시켰지만 그러면서도 은근히 챙겨주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들려 남자친구에게 보낸다거나 요리 준비를 도와드리면 반찬을 저희 집 냉장고에 꽉 채워주신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너 나 같은 사람 없다, 알지? 하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 그런지 미래 어머니 되실 분이 절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 게 감사했어요. 또 남자친구도 우리 엄마가 말은 험한데 은주 너 되게 이뻐하시는 거야 라며 말해주곤 했죠. 그 말을 듣곤 저를 남자친구 어머니가 진심으로 며느리라고 생각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선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슬슬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땐 신혼집도 어머님 집 근처로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께선 나는 니들이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떨어지는 게 싫다.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외로움이 좀 많니? 애 아빠란 양반이 뭐 썩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풀이 한껏 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탁을 거절하기도 애매했거든요.
아무튼 신혼집은 그리 하기로 한 후 저희는 식장을 알아보고 웨딩 사진을 찍으며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건지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왜? 그게 은주야. 사실은 너한테 말하려 했는데 나는 잘할 자신이 있는데 너가 응원해줄지 몰라서 그간 말을 못했어. 뭘 말이야? 얼른 말해봐. 그제야 남자친구는 사실 자신이 그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투자처가 생겨 과감히 커피 가게를 접고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할 때 돼서야 이 말을 털어놓는 남자친구에게 황당한 마음도 들었고 사업이란 불안정한 길을 택한 남자친구와의 미래가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꼭 자기와 결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그것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대신 이왕 하는 거 이젠 가정도 생긴 거니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투자 받은 것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대신 결혼 준비는 거의 제가 다 알아보고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사업 준비로 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상견례 장소와 날짜를 정할 때부터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더라고요. 서로의 부모님과 일정을 조율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을 때부터 이미 그 불길한 전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저와 남자친구가 장소를 알아보고 각자 부모님에게 장소를 전달했는데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한데 거기는 좀 내 취향에 안 맞는다. 아, 왜요? 어머니 갈비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갈비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래도 상견례 같은 불편한 자리에서 갈비 뜯고 있는 거 영 보기 그렇지 않니? 아니, 나는 격식 체면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럼 다른 데 알아볼게요. 그렇게 하여 이번엔 정갈한 한식당으로 알아보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아휴, 가격이 너무 싸지 않니? 명색의 한식당인데. 가격이 싸다고요? 어머님, 이 집 고급 한정식 집이라 한 코스당. 아유, 이해됐다. 그냥 다른 곳으로 해라. 하며 제 말을 뚝 자르고 다른 곳으로 알아보라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몇 번씩이나 변덕을 부리시더니 결국 처음에 골랐던 그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날짜 정하는 것도 여러 번 옮기셨어요. 그날은 내가 친구랑 약속이 있다. 이날은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동창회가 있어. 미안하다. 깜빡했네. 문제는 어머님의 이런 변덕에 저희 부모님 또한 불만이 생기셨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했어요. 아니, 너희 사돈은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 거냐? 상견례라 하면 어떻게든 그 날짜에 맞춰 다른 행사를 빼셔야지. 죄송해요, 엄마, 아빠. 내가 잘 조정해 볼게요. 그렇게 마치 까다로운 고객 대하듯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야 겨우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결혼식 준비와 결혼식을 위한 다이어트에 전념하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안 하던 얘기라 그런지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 남았어요. 저번에 네 아버지 회사 다닌다 하셨지? 네, 그런데요? 아니, 내가 전번날에 우리 애한테 듣기론 그 회사가 꽤 큰 회사라 하던데. 뭐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 하시는 일 잘 모르지만 그냥 성실히 다니고 계신 것 뿐이에요. 아유, 그래? 어쩐지 남자친구 어머니는 첫 만남 때와 달리 실망하신 기색이 역력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남자친구 어머니 입장에선 며느리 될래 집안이 빵빵하고 재력도 있으면 좋을 테지만 제가 그 입장을 안다고 해도 굳이 그 재력을 지금 드러내는 건 섣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렇게 때때로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느냐 빌라를 사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어렸을 땐 어디 살았냐 하며 재력을 떠보려는 질문들을 하곤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일부러 진부한 답변으로 넘겨버렸어요.
허나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저에게 했던 모든 질문들이 모두 다 떠올랐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날은 상견례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자친구 가족을 향한 견고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배반되고 철저히 뒤통수 맞았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상견례 당일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나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구나.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견례인데. 아휴, 굳이 내 입으로 번거롭게 꺼내고 싶지도 않고 난 참 너한테도 큰 배신감을 느낀다. 어머님께서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됐다, 끊는다. 그리고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이미 부모님과 동생까지 온 자리에서 갑자기 걸려온 생뚱맞은 전화에 너무 놀라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도 난감했어요. 결국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데리고 갈게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끌려오다시피 한 어머님 입에서는 곧 터질 폭탄 같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니네 아버지 용접하는 사람인 거 왜 숨겼니? 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 핸드폰 사진첩 봤는데 세상에 네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용접을 하고 있더구나. 설마 했지. 근데 예전에 네가 보여준 가족 사진 보니 아버지가 맞더구나. 뭐라고요? 어머님, 제 핸드폰을 보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네 아버지 용접공인 거 왜 속였냐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하기 전날 어머니가 잠시 핸드폰을 빌려달라 하셔서 드렸는데 잠금 장치까지 푸시고 사진첩을 보셨다니. 그렇게 제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첩 뒤진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곳에서 용접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한 장 발견했다고 자기를 속였다고 하다니 너무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온다는 걸 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에 이어 계속 입을 나불거렸습니다. 그래 놓고 뻔뻔하게 상견례를 잡아? 하류 인생들이나 하는 짓 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 집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거짓말한 건 그렇다 치자. 아니, 그것도 사실 싫은데 그렇다 치자고. 근데 뭐 용접공? 어디 그런 하찮은 인간을. 네가 그런 인간 밑에서 자랐으면 인성이든 뭐든 뻔할 뻔짜지. 그러니 거짓말도 밥 먹듯이 나한테 할 수 있었겠지. 하류 인생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더군요. 어떻게 저런 오만한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용접공을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저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저 여자의 저 비좁은 편견과 오만한 발언들에도 화가 났지만 실제로 용접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이 말을 듣게 되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듣고 있는 남자친구의 무능함에도 질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선 오히려 침착하시더군요. 그저 아무 말 없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서셨습니다. 그쪽 집안과는 아무래도 인연이 아니네요. 머릿속에 뭐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식부터 고치셔야겠습니다. 아버진 그 여자의 어떤 말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덤덤히 이 한 말씀을 하시곤 잔뜩 화가 나 씩씩대는 동생과 어머니를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졸졸 따라 나왔고요. 아버지는 제게 물으셨어요. 괜찮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저 청년과 꼭 결혼이 하고 싶니? 아버지의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러자 아버진 그럼 접자꾸나. 저런 시어머니 밑에선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곤 가족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동생도 언니, 도대체 그 여자 뭐야? 미친 거 아니냐? 하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저보다 더 속상하고 화난 걸 알았는지 더 좋은 남자 있을 거니 우리는 마음 쓰지 말고 제 앞길만 신경 쓰라 말해주더라고요. 그런 동생의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이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짐 다 빼서 이사를 한 건 물론이고요. 최대한 전 남자친구, 그 가족들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쓰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애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뭐든 흐려지게 되리라 믿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연치 않게 전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회사 건물에서 말입니다. 요즘 들어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자주 와 또 어떤 해코지를 할까 무서워 모두 차단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만남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아버지 회사의 규모가 커져 배울 것도 헤쳐나가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든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결제 서류를 받으러 가던 와중 대표실 안에 낯이 익은 얼굴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런 높으신 분인 줄도 모르고 그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은주에게 들은 게 없어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은주를 붙잡지 못했어요. 저희 지금 거래처가 다 끊겼습니다. 이대로면 망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버님. 저도 어머니도 거리로 내쫓기기 직전입니다.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의 사업과 아버지의 사업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관이었어요. 이렇게 마주칠 줄이야. 저는 한마디 거들려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조용히 두 사람을 내려보며 이번에도 간결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시더라고요. 당신 같은 하급 인간들과 엮일 생각 없습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게 경비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종결되었죠. 역시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과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되돌아보면 아마 제 생각에 저는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니지만 그저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고 싶어 무작정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허나 제가 느끼는 감정의 불편함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나치게 우선시했을 때 어떤 참변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무척 상처가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후회가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이걸 통해 인생에 큰 교훈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이후 전 남자친구는 사업이 쫄딱 망해 길거리로 정말 내앉아 제게 여러 번 전화하고 애걸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차단한 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 번호로 말이죠. 그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은주야, 아가, 미안하다. 내가 덕이 부족했어.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마, 제발. 이라고 말하면서요. 복수라면 복수였지만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그 밑바닥을 본 기분이라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제발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살길 바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사연을 쓰면서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만족합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많은 위로의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정의 평안함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